어느덧 16년이 지났지만 이곳은 여전히 사건의 기억을 안고 있습니다. 딱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곳은 16년 전 참혹한 살인사건의 무대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혼자 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30대 여성 남모씨. 그녀는 주점 내부 쪽방 입구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대체 16년 전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03년 10월 16일) 오후 6시경 평소처럼 장사를 위해 출근한 남씨. 하지만 다음날 주점을 마칠 시간이 되어서도 그녀가 퇴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남씨의 어머니가 가게를 직접 찾았습니다. 이 시각이 오후 11시경. 하지만 주점 간판불은 꺼져 있었고 출입문 또한 잠겨 있었습니다. 남씨의 어머니는 이때까지만 해도 딸이 어디 볼일 보러 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귀가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이 되어서도 남씨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남씨의 언니는 그날 오후 5시경 다시 주점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도 남씨의 행방을 찾는 데 실패한 남씨의 가족은 다음날 열쇠 수리공을 부르게 됩니다. 10월 19일 오전 11시경 남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열쇠 수리공의 도움으로 주점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지하 주점에 불을 켜고 안쪽을 살피던 중 주점 안쪽에서 목에 선풍기 전선과 전화기 수화기 선으로 감긴 상태로 쓰러져 있는 남씨를 발견합니다. 쪽방 주변은 다툼이 있었던 듯 어지럽혀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 선은 뽑혀 있었고 주점 내부에 있던 TV를 비롯해 여러 물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에 경찰은 주점 내부에서 범인과 남씨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고 이후 쪽방으로 도망간 남씨를 뒤쫓은 범인이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질 실사였습니다. 목 피부 아래 출혈 상태로 볼 때 손으로 목을 조른 뒤 선풍기 전선과 전화 수화기 선으로 재차 목을 조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대체 누가 남씨를 두 차례에 걸쳐 참혹하게 목을 졸라 살해했던 것일까요? 당시 현장에는 이렇다 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남씨의 옷에서 채취한 모발 200여 개를 감정한 결과 범인의 혈액형이나 DNA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용의자의 혈액과 일부 유전자를 대조해 볼 수 있는 한 점이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10점의 지문 중 7점은 피해자인 남씨의 지문이었으며 한 맥주병에서 발견된 지문 3점 중 1점은 사건과 관련 없는 주점 손님의 지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2점은 지문이 일그러진 탓에 검색이 불발되었습니다. CCTV도 없던 터라 탐문 수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주점 단골 손님과 남씨 주변 인물들에 대해 조사하던 중 한 단골 손님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인 8월부터 남씨와 125차례나 전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추정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결국 용의선상에서 배제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고 점차 세간의 이목에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의외의 인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두홍. 그는 영화 암수살인 속에서 형사와 진실게임을 벌이던 범인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2010년 9월 3일 부산 서구 충무동에 위치한 차차차 노래주점에 여자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그는 그해 11월 김 형사에게 의문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김 형사와
이두홍 사이의 진실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두홍은 김영사에게 11개의 살인 리스트를 건넸고, 김영사는 이두홍의 진술과 편지 내용에 근거해 사건을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김영사의 노력으로 사건이 해결되어 이두홍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사실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두홍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영사에게 수수께끼를 던졌고, 그가 던진 수수께끼에는 앞서 이야기한 부산 괴정동 처음주점 주인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11개의 살인 리스트에 있던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2003년 6월 대구에서 동거녀 신수님 씨를 살해한 뒤 부산으로 거주지로 옮긴 이두홍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주점 주인 남 씨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연인 사이가 되었지만 남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주점에서 다투다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아 끈 같은 것으로 추가로 목을 더 졸랐다고 이두홍은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차례에 걸쳐 목을 조른 점을 정확하게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검을 담당했던 부검이와 경찰 내부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보였습니다. 또한 처음 주점의 내부 구조를 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남 씨를 살해한 이후 30분 정도 주점을 정리하고 흔적들을 닦고 나왔다는 이두홍.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건진 일부 유전자 정보와 이두홍의 혈액을 대조해본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집니다. 또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갈수록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주는 터라 사건 수사에 좀처럼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다시 몇 년 동안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 이 사건은 다시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두홍이 김영사에게 다시 수수께끼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두홍이 보낸 또 다른 살인 리스트. 그 첫머리에 부산 괴정동 처음주점 사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사는 다시 한번 이 사건에 주목해 단서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결과 사건 직전 이두홍과 피해자 남씨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을 확보합니다. 사건 당시 처음주점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목격자는 새벽 3시쯤 이두홍과 남씨가 노래방을 찾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두홍이 노래방의 단골 손님이기도 했고 평소 말썽이 많은 손님이어서 뚜렷하게 기억한다는 목격자. 사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일부 유전자는 다른 손님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목격자도 나타난 이 상황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던 이두홍이 범인이라고 심증을 굳혀가던 상황. 하지만 지난해 이두홍과 목격자를 대질해 마지막으로 범행 사실을 확인하려던 찰나 이두홍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8년 7월 수감 생활 중인 교도소에서 이두홍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자 수사는 그 동력을 잃고 맙니다. 그렇게 8년여간 계속된 진실게임에 한쪽 플레이어가 사라진 상황. 이제 이 진실게임은 그대로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죄를 밝혀내 처벌을 하려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사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게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두홍이 건넨 두 번째 살인 리스트 속 3번 사건의 20대 후반 여성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족 김씨에 대한 살인 역시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2번과 5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두홍은 2번 사건, 생곡 매립지 매장을 택시할 때 저지른
암수살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시작된 곳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로터리라고 지목한 이두홍. 그러자 묘하게 접점이 겹치게 됩니다. 바로 김 형사가 과거 첫 번째 살인 리스트 속에서 찾아낸 사건입니다. 2005년이나 2006년 연산동 로터리에서 많지 않은 여자 손님을 태운 이두홍은 손님이 갑자기 구토를 하기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10만원짜리 수표를 던지며 세차비 주면 될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고, 이에 화가 난 이두홍은 낙동강 갈대숲으로 차를 몰고 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쓰러진 여성을 택시로 밟아 사망하게 했습니다. 당시 이두홍은 김 형사의 끈질긴 설득과 추궁에 이 여성을 유기한 곳에 약도를 그려줬는데 이곳이 마침 생곡 매립지 부근이었습니다. 즉 두 번째 살인 리스트 속 이번 사건은 첫 번째 살인 리스트 속 수수께끼의 연장선상이었던 것입니다. 김 형사는 약도 속 장소를 찾아 인근을 수색했지만 이미 현장은 많이 변한 후였습니다. 결국 첫 번째 살인 리스트 속 수수께끼의 해답을 목전에 두고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시간이 흘러 두 번째 살인 리스트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이 여성의 사체를 찾지 못한 상황. 김 형사는 이 여성이 누구인지 추적했습니다. 당시 이두홍은 이 여성 손님이 대저동으로 가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대저동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가출 혹은 실종 여성을 검색하니 딱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실종 당시 만 29세였던 이모 씨. 이 씨는 긴 머리에 보통 체격이었다는 이두홍이 말한 피해자 정보와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이후 지금까지 생활 반응이 전혀 없는 상황.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살고 있지 않은 이상 무언가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이두홍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일까요? 김 형사는 이 씨와 비슷한 외모의 사람들 사진을 여러 장 섞어서 이두홍에게 보여줬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로 이 씨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이 씨가 피해자임이 유력해 보이지만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황. 결국 이번 수수께끼도 그 진실에 상당히 근접했지만 끝내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번째 살인 리스트 속 5번 사건. 아직 이 5번 사건에 대한 정보는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두홍이 남긴 이 수수께끼와 상당히 유사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2005년 2월 24일 마산시 합성동의 4층 주택에서 정모 할머니가 진공청소기 전선에 목을 졸려 엎드린 자세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아들이 사건 일주일 전 중국에 출장을 간 후 매일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해왔으나 2월 22일부터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걱정이 되어 친구에게 집에 가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집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고 현관문도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2월 24일 아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정할머니가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 수사는 별 소득이 없었고 좀처럼 수사에 진전이 없자 아들이 1000만원의 현상금을 직접 내걸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두홍이 저지른 사건이 맞을까요? 하지만 아직 이 수수께끼를 풀기에는 이 사건 역시 좀처럼 단서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두홍은 사망했지만 그간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하염없는 기다림에 보답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직 진실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
잔맛이었습니다. 이도홍이 저지른 살인사건은 적어도 4건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중 2건은 이미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신수님씨 살인사건과 차차차 노래주점, 종업원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묻은 곳은 자신의 고향인 경상남도 함양군 안이면에 위치한 속칭 아리랑고개라고 불리는 야산이었습니다. 이 아리랑고개는 그의 부모님의 무덤이 자리에 있고 그의 가족 소유의 선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이 혹시 나머지 사체를 유기한 곳은 아닐까요? 연쇄살인범은 자신이 안심할 만한 장소에 계속 사체를 유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공 매립지나 군북 IC 등을 사체 유기 장소로 언급한 것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리랑 고개가 나머지 사체를 유기했을 장소로 가장 유력한 곳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산은 현재 이두홍 가족의 소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두홍이 사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